자, 그래서 연표 29페이지 연표 보시면 왼쪽에 보면 자, 81년 가필드 대통령 암살 나와 있죠. 요 분은 그 가필드라는 분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뭐 이런 식으로 잭슨 대통령 암살, 윌슨 대통령 암살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꿔서 냅니다. 알았죠? 생각으로 많이 나오니까 좀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펜들턴법 맞죠? 펜들턴법 정식 명칭이 뭐라 그랬어요? 연방공무원법이라 그랬죠. 그죠? 실적주의 옆에 자 실적주의 옆에 한번 써보시죠. 실적주의의 3대 요소 뭐라고요? 공개, 경쟁, 채용. 여러분들 공개, 경쟁, 채용을 줄여서 여러분들 아는 여러분 지금 보는 시험이 9급 공채잖아요. 그죠? 그 공채가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공개, 경쟁, 채용의 줄임말입니다. 그다음에 신분 보장 쓰시고 그 다음에 무슨 중립? 정치 중립. 실적주의의 3대 요소는 뭐라고요? 공개, 경쟁, 채용. 근데 사실 딱 하나죠. 뭐죠? 뭘 하든지 뭘 기준으로? 실적을 기준으로. 메리트. 뭘 기준으로?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됐습니다. 노동총연맹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자 1789년 이후부터 우리 정치와 행정이라는 영역하고 경제와 사회라는 영역을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경제사회는 아담 스미스의 무슨 주의? 자유방임주의에 따라서 쭉 발전하니까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유방임주의가 계속 발전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빈부격차와 양극화 또는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죠? 나중에 이게 1929년 무슨 실패? 시장 실패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무슨 정책이 시작돼요? 사회복지정책이 시작되면서 이때부터 무슨 국가? 복지국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회복지는 크게 종류가 두 개가 있잖아. 하나는 돈을 내는 거, 하나는 돈을 안 내도 보호받는 거. 옆에 학생은 이름이 뭐라 그랬죠? 민. 오케이, 민. 옆에 학생은 민? 미안해. 앞에 학생들은 나한테 질문을 많이 받는 대신에 다른 학생들보다 엄청 빨리 하게 합니다. 알아 혹시? 사회복지 두 개. 하나를 예를 들면 사회보험은 돈을 내는 거죠. 혹시 민아 우리나라 사회보험이 몇 개인지 알아? 오! 와! 이분은 합격할 확률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4개가 나중에 통합재정수지에서 관리재정수지로 바뀔 때 빠지는 그 4개거든. 이게 행정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번 좀 들어봤죠. 그죠? 그 다음에 공적 뭐가 있어요? 공적 부조가 있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이런 거 들어봤죠?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시장 실패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죠? 19세기 후반에 노동총연맹이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5월 1일이 뭐의 날이에요? 맞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개별법에서 휴일로 지정된 유일한 날입니다. 노동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국경일도 아니죠. 개별법에서 쉬는 유일한 날이 메이데이잖아요. 메이데이. 왜 5월 1일이에요? 1890 몇 년도에 노동자들이 우리 노동 상권을 주장하면서 시위를 했는데 그때 엄청나게 많이 학살을 당했단 말이죠. 그날을 기려서 몇 월 며칠이? 5월 1일이 노동자의 날입니다. 노동총연맹.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록펠러 나와 있죠. 위에 독과점이죠. 독과점 문제가 록펠러 석유에 사는 독과점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죠. 그죠? 제가 그 연표에 넣어놓은 거는 뭐라고? 요거 두 개는 무슨 실패가 지금 잉태되고 있다? 시장 실패가 잉태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정치행정원은 1829년에 무슨 주의? 역관주의. 그죠? 81년도에 누가 암살당하고? 가필드 대통령. 83년에 무슨 법? 펜들턴법. 87년에 바로 우드로 윌슨의 행정의 연구. 정치행정 몇 원론? 2원론. 맞죠? 정치행정 2원론. 행정학의 성립을 말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방금 말했던 정치행정 2원론은 어느 정도 인정하겠지만 행정은 관리고 뭐가 중요하다?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여기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 정책적 이원론자들이 바로 이때 당시에 다시 뭐라고 이때 당시에 노동자들이 더 많은 배분, 임금을 요구하고 주주들은 더 많은 배당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100을 받아 들었으면 이쪽에 많이 주면 이쪽에 적게 줄 수밖에 없고 이쪽에 많이 주면 이쪽에 적게 줄 수밖에 없죠. 이때 다시 19세기 후반에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이윤이 줄어들겠죠. 이때 경영혁명이 일어나요. 바로 첫 번째로 듣는 여러분들의 가장 많이 들어본 사람이 바로 헨리 포드입니다. 포드. 흔히 이런 방식을 뭐라 그래요? 포디즘이라고 하죠. 포디즘. 자, 이 사람은 포드는 이 두 개의 욕구를 어떻게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까 이거 다시 이쪽을 많이 주면 이쪽에 줄어드니까 배당을 안 주면 주가가 팍 떨어지겠죠. 그랬을 때 보니까 무슨 벨트를 만들어서 컨베어 벨트를 만들어서 다시 말하고요. 컨베어 벨트를 만들어서 사람들하고 기계하고 완전히 일체화시킵니다. 바로 유동조리법, 컨베어 벨트, 유동조리법. 철저하게 분업이에요. 분업. 나사를 조립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뭐만 조립해요? 나사만 조립한다는 거. 분업. 이게 전문화의 원리입니다. 스페셜라이제이션. 작업을 단순화하고 작업을 표준화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의 혁명을 일으킨다는 거죠. 다시 포드가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뒤에 책에 나와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포드가 자 보세요. 임금은 2배로 올려주고 가격은 3분의 1로 다운시키고 배당도 2배로 더 해줬어요. 이게 가능해요? 박리담회로 엄청 많이 파는 거야. 나중에 보면 포디점, 유동조리법 전에는 차 한 대 만드는데 12시간 걸렸거든요. 유동조리법 이후에는 차 한 대 만드는데 1시간 반 걸렸어요. 대량 생산으로 가격을 3분의 1로 낮췄다는 것은 뭡니까? 엄청나게 작은 이윤을 붙여서 판다는 거야. 이 두 개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엄청나게 많이 팔아야 되죠.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는 거죠. 근데 이 학자보다 더 위대한 학자가 사실은 텔러입니다. 텔러.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경영학을 테일러리즘이라고 그러죠. 텔러. 자, 텔러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 텔러리즘 보면 텔러리즘 여기 건너편에 롯데리아 있대요. 맛있겠더라. 롯데리아 요즘 마피아 무슨 햄버거 엄청 맛있겠던데 다음에 한번 같이 먹어봅시다. 그죠? 감자튀김 먹고 싶지. 감자튀김. 나 이게 텔레비전 보면 맨날 그 생각밖에 안 나. 감자튀김 너무 먹고 싶다, 그지? 여기서 첫 번째 질문. 정말 가장 완벽하게 감자튀김을 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과학적 관리법론자들은 특히 테일러는 최적의 작업 방법이 있다라고 해요. 이거 있다라고 전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롯데리아, 맥도날드, KFC 가보면 자 감자튀김은 180도에서 서가 몇 분 튀겨야 되냐? 2분 30초 튀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튀는 엄마의 손길을 절대 포기하지 못해요. 감튀는 그냥 엄마의 손길이 1등이지. 맘스터치 감튀가 너무 맛있잖아. 다시 최적의 작업 방법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자 몇 분을 튀겨야 될까? 무슨 연구? 시간 연구. 어떤 동작?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전국의 롯데리아의 나폴리 햄버거 만드는 방법이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이. 무슨 연구예요? 동작 연구죠.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를 통해서 최적의 작업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산업사회는 전부 다 테일러리즘의 영향입니다.
정말 여러분 6년, 3년 다니는 게 인간 교육의 가장 최적의 방법일까요? 이런 거 전부 다 테일러리즘의 영향이지. 테일러리즘은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를 통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고 테일러가 개발한 사람을 죽이는 보수가 있습니다. 테일러가 처음으로 고안한 게 바로 뭐예요? 성과급이에요. 성과급. 10개까지는 얼마? 1,000원인데 15개부터까지는 얼마? 1,300원. 15개 넘어가면 1,700원씩 성과급을 주는 거야.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다시 19세기 후반에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던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학자들은 기업의 요구, 주주들의 배당 요구와 노동자들의 더 많은 임금 요구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영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걸 우리가 경영학에서는 무슨 법이라고 그런다?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과학적 관리법의 대표적인 SM이라고 쓰겠습니다. Scientific Management, 그죠? 과학적 관리법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라고요? 테일러. 그 다음 누구? 포드. 페요리라는 프랑스 학자가 있는데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죠? 이 사람들은 자 갑시다. 인간은 무슨 동물이다? 성과급을 왜 줘요? 인간은 무슨 욕구? 경제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존재죠. 무슨 연구?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를 통해서 최적의 작업 방법을 찾아내고 뭘 주면? 성과급을 주면 기업도 행복하고 노동자도 행복할 거란 거죠. 이것을 여기에 도입합니다. 그 말은 자 이제 갑니다. 다르게 한번 봅시다. 경찰하고 보안업체가 있습니다. 경찰은 보통 행정이라고 쓰고 보안업체는 민간 기업이니까 경영이죠. 그죠? 분명히 둘은 뭐가 있어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죠. 그냥 제가 이게 1번 A, B, C라고 하겠습니다. A 영역은 뭘까? 경영과 비교해서 행정만의 특징 뭘까? 이게 객관식 시험엔 객관식 여기는 13개가 있습니다. 13개. 근데 딱 이 한 단어면 끝나잖아. 뭘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공공 놓으면 다 맞아. 맞지? 여기는 공익을 구현하고 여기는 사익을 추구하니까 그죠? 이거 조금 저렴하게 보면 저렴하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여기는 유료지만 여기는 무료잖아.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무료는 아니지. 여러분들 세금 내는 걸 하는 건데 직접적인 보상은 아니지만 여기 직접적 보상이죠. 근데 그러면 C는 방금 말했던 거 C는 영리죠. 판매하는 거. 맞죠? 근데 B는 뭘까? B는 행정과 경영의 공통점, 유사점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은 이 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 맞죠? 그러면 행정, 경영 몇 논? 유사하니까 행정, 경영 이런 논이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장난을 많이 칩니다. 행정학 쪽에서 약어로 PA가 돼 있으면 전부 다 Public Administration의 줄임말입니다. 행정입니다. 그러면 경영은 Private Administration, 뭐 비즈니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학회 홈페이지입니다. 딱 보면 Public Administration, 코리아겠죠? 여기는 Association, 결사체, 뭐 연합체 이런 뜻이죠.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그죠? 미국 행정학회 홈페이지입니다. ASPA. 이건 막 아메리카겠지? Public Administration이겠지. 그죠? 여기는 Society. American Society of Public Administration. 여기에서 이제 발표하되는 논문집 이름이 파거든요.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여기 이제 논문 한번 실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막 바로 그냥 교수님으로 모셔가는. 한번 넘어갑시다. Public Administration.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 이걸 어떤 분은 이렇게 써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뭐 같은 뜻인지 아시겠죠? 하면 여러분도 그냥 상식적 범위 내에서 아는 거 맞겠죠, 그죠? 무슨 행정 이론론? 공사 행정 이론론인데 어떤 분은 여러분들 Public Administration을 제가 방금 어떻게 번역했어요? 행정이라고 번역했잖아. 어떤 분은 이거 앞에 붙어서 무슨 행정? 공행정이라고 그래, 공행정. 뭐 그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그냥 우리가 그냥 이해해 줍시다, 알았죠? 행정하기 가장 짜증나는 게 이런 거죠. 같은 단어를 가지고 막 엄청나게 다르게 쓰는 게 좀 짜증나는데 요거는 조금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Private Administration이면 이거는 무슨 행정? 사행정이 되겠죠.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 이걸 사행정이라고 번역하겠죠, 그죠? 그럼 이 두 개가 같으니까 공사, 행정, 이론론. 요즘엔 요걸 더 많이 씁니다. 행정, 경영, 이론론. 요 부분은 뭘 도입할 수 있다? 과학적 관리법을 도입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자, 정식 명칭은 사실 이겁니다. 행정 분야에 과학적 관리법을 도입했으니까 무슨 관리론? 행정 관리론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학자들은 과학적 관리법하고 요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쓰니까 이렇게 시험 놓기도 합니다. 드디어 그러면 고전 행정학이 완성됐다, 그죠? 고전 행정학이 완성. 고전 행정학은 5글자로 뭐라고요? 효율적 관리. 다시 뭐라고요? 효율적 관리. 좀 멋있게 말하면 자, 정치행정 이원론하고 무슨 관리론? 행정관리론. 다시 뭐라고요? 정치행정 이원론과 행정관리론을 합치면 정치행정 이원론은 그냥 행정은 뭐다? 관리다. 맞죠? 행정관리론. 효율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 관리. 효율적 관리. 행정을 뭐로 본다? 효율적 관리. (31페이지) 이것도 시험에 한 번 나왔으니까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런 큰 개혁의 흐름이 뉴욕 시정조사 연구회 찾았습니까? 뉴욕 시정조사 연구회 그 뷰로 여기 이제 뷰로가 우리로 하면 국입니다. 국. 여러분들 이제 뷰로보다는 CRA, CY를 붙여서 관료제라는 뷰로크라시를 더 잘 알고 있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 한마디만 하면 바로 설명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FBI 많이 들어봤죠? 연방수사청이라고 안 그러잖아. 연방수사국 맞죠?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연방수사국. 이게 이제 높아지면 자 오피스라면 오피스. 오피스는 우리 관직 명칭은 처입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처가 3개 있잖아요. 그지? 해봐. 오, 나이스. 요까지는 잘 맞추는데 요거 맞추면 너 진짜 완전 천재다, 천재. 엄청 길어. 엄청 길어. 아시는 분? 안전이 들어가는데 식품의약품 안전청이었는데 아마 여러분 초중고 다닐 때는 청이었지. 그게 뭐가 됐어요? 처가 됐습니다. 식품안전청과 처입니다. 처. 그죠? 자, 네, 이게 줄여서 OPM이죠. opm.go.kr이 바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인사혁신처, 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오피스는 그냥 사무실이잖아. 근데 관직 명칭은 뭐라고요? 처.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됐어요? 부가 있죠, 부. 미니스터. 또는 조금 작으면 디파트먼트라고 합니다. 기획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기획을 플랜. 예산, 버젯. mpb.go.kr은 어느 부처의 홈페이지겠어? 연결하면 돼.
기획 예성 기획재정부의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이거 미니스트 부 우리나라의 이제 정부 조직은 이제 국 있고 그죠? 본부도 있는데 보통 뷰로는 뭐라고요? 우리 행정학에서는 뭐라고요? 국 그죠? 오피스는 부는 미니스트 오브 디파트먼트 그죠? 미국은 특이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행정학 석박사를 했으니까 이제 그냥 그런데 여러분들 관심 없을 수도 있죠. 미국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외무부 장관이 없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을걸? 없어 그냥 나를 믿어. 근데 여러분들이 미국 장관 중에 가장 많이 들어본 장관 이 사람이야. 미니스터 오브 스테이트. 국가 자체에 대한 장관이죠. 무슨 장관이겠어? 국무부 장관. 많이 들어봤죠? 미 국무부 장관 어쩌고 많이 들어봤잖아. 그 장관은 이름이 뭐라고? 미니스터 오브 스테이트. 국가 전체를 대변하는 장관이야. 엄청나게 사실상 외교부 장관 역할을 다 합니다. 그죠? 국무부 장관. 그래서 뉴욕 시정조사 연구에는 19세기 중반 이후 진보주의 운동 전개되었고요. 이는 미국 사회의 부조리, 빈부격차, 주당 노동시간, 휴식시간, 어린이 노동, 산업재해 등의 소수가 전체를 지배하는 독과점 문제, 위인설관, 메가매직은 역관주의의 문제점이죠. 위인설관은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없는 관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진보주의 운동 중에서 공직개혁 운동은 역관주의를 폐지하고 실적주의를 도입하자는 운동. 이러한 진보주의 운동의 결과가 전국도시연맹하고 1906년 뉴욕 시정조사 연구에 우리 1906년은 광무개혁 하던 그 시절인데 그죠? 미국은 이런 식의 혁신적인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죠? 동그라미 3번 전략과 능률과 절약의 실천 방안 제시 및 출작. 이런 다양한 개혁 운동이 테프트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테프트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 테프트 맞아요. 카스라 무슨 밀약? 테프트 밀약이 있었잖아요. 그지? 카스라 테프트 밀약의 그 테프트는 그 당시에는요 미국 장군이었어요. 외교 정권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서 카스라를 만나서 야 카스라야 너희들 일본은 조선 꿀꺽해 우리는 필리핀 꿀꺽할게. 여기는 무슨 밀약이에요?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고 참고로 이 테프트가 초대 필리핀 총독입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총독이 테라우치 총독이잖아. 쳐죽일 놈 있잖아. 근데 필리핀 총독이 누구라고요? 테프트고 총독 끝나고 나서 미국 가가지고 너무나 외교를 잘해가지고 대통령이 돼버렸어. 그래서 무슨 대통령이 됐어요? 테프트 대통령이 됐습니다. 1909년부터 1913년이니까 이 바로 앤드류 잭슨 대통령 죄송합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 앞 대통령이죠. 그죠? 이분도 전략과 능률에 관한 위원회를 만들었고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이 시대를 안 살았기 때문에 자 미국의 긴 역사에서 여러분 1921년부터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제도가 시행됐어요. 그러니까 긴 역사에서 1921년 전까지는 미국은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집행만 정부가 하고 결산까지도 의회가 다 했다는 거야. 근데 1921년 정부가 너무 커지니까 이게 행정부 제출 예산제도입니다. 행정부 제출 예산제도가 이 테프트 위원회에서 제안됐지만 채택되지 못하고 몇 년도에? 1921년부터 이 제도가 이제 시행된 지가 이제 104년밖에 안 됐죠. 그죠? 이게 그때 시행됐고 자 밑에 보면 가오 이건 좀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에 예산에 가면 한 번씩 놉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의회가 예산 편성 권한을 넘겨주면 의회는 이제 예산을 편성 안 하니까 예산에 대한 감시 활동을 해야 되겠죠.
혹시 우리나라의 결산 검사는 어디에서 하는지 아나? 맞습니다. 민은 진짜 실력자구나. 부평구의 결산 검사는 어디서 할까? 감사원에서 합니다. 인천시청의 결산 검사 어디서 해요? 감사원에서 합니다. 여성가족부 결산 검사 어디서 해요? 감사원에서 해요. 기획재정부 결산 검사 어디서 해요? 감사원에서 한다고. 감사원의 결산 검사 어디서 해요? 감사원에서 합니다. 우리는 감사원이 특이하게 어디 소속이에요? 대통령 소속인데 미국의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는 어디 소속이에요? 의회 소속이야. 의회 소속. 그래서 가끔 여기 한번 페이크 질문으로 놓습니다. 왜냐? 이건 이제 그냥 생으로 외워도 되는데 이해가 되잖아. 봐봐. 의회가 예산 편성을 넘겨주니까 의회는 예산을 감시해야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때 뭘 만들었다고요? 가오를 만들었다고. 그럼 미국의 가오는 감사원은 어디 소속이라고? 의회 소속. 이해하니까 이해되죠? 그럼 이제 여기 정부에는 이제 예산을 편성권을 가져왔으니까 예산 편성에 관한 부처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바로 BOB입니다. 예산을 방금 우리가 봤잖아. 버젯이 예산이라고 그랬죠. 버젯. 뷰로 오브 버젯. 예산국이 되었다가 지금은 OMB가 됐습니다. OMB가. 오피스 오브 매니지먼트 앤드 버젯이 됐죠. 자, 직위분류제법 별표, 시카고 정부 별표. 이게 인사행정에서 작년에 여러분 진짜 주고받으라고 나왔는데 저는 이제 선생님들은 많은 친구도 아는 사람 많지만 이렇게 내는 거는 좀 반대하는데 자 담배 피우면 저렇게 소리 난다며. 아니야? 죄송합니다. 보통은 여러분 제도 자체가 국가에서 도입되고 지방에서 도입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미국도 연방에서 먼저 도입하고 주정부나 시정부로 도입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러면 뭐가 시험에 나오겠어요? 이 반대가 나오겠죠. 우리나라에서 이 반대가 지금 2개가 남아있죠. 자, 이러면 다른 말로 하면 국가에서는 안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주민소송제도입니다. 납세자 소송제도. 이게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 옛날에는 이제 국민참여예산도 시험에 나왔지만 이제 국가도 2019년부터 국민참여예산제도 하니까 이제 시험에 안 나와요. 그죠? 지금 그래서 지방에서는 하는데 국가에서는 안 하는 건 뭐라고요? 주민소송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감사 청구도 지방에서만 하고 국가에서는 안 하는데 그런데 국민감시제도가 있어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죠? 국민감사 청구도 있어. 예산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좀 되기 때문에 요거는 확실하죠. 그러면 여기도 왜 이걸 얘기했냐면 작년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중요한지 직위분류제는 어디에서부터 먼저 도입했다? 시카고 시에서 먼저. 이게 시험에 나왔어. 연방에서 먼저 도입해서 시정부로 확산되었다. OX? X. 어디에서 먼저? 시카고 시에서. 그냥 외웁시다. 미국 역사잖아요. 그지? 다시 시카고 시에서 먼저 도입돼서 그 다음에 연방에 도입했습니다. 직위분류제는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이런 거. 9급. 근데 요즘에 앞에 이제 일반 행정에 들어가니까 요거는 이제 직위분류제 요소고 요거는 이제 계급제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산으로 들어가면 전산 쪽에서만 일해서 올라가는 게 맞겠죠. 그죠? 근데 일반 행정은 가면 요렇게 올라가죠. 동사무소에서 일했다가 또 여기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직을 설계할 때 한 사람이 하나 일만 쭉 해나가는 이 전형적인 분업의 원리가 녹아들어가 있죠. 과학적 관리법이 녹아들어가 있죠. 이게 무슨 분류제? 직위분류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계급을 먼저 나눠요. 조선에는 계급 몇 개 있었어요? 18개. 종구품, 정구품, 종팔품, 정팔품 했으니까 1급까지 올라가니까 몇 개? 18계급이야. 만약에
정산품 통정대부부터 뭐라 그래요? 서가 정상품 통정대부부터가 당상관이잖아. 저 국사 엄청 잘합니다. 국사 덕후예요, 국사 덕후. 그래서 우리 와이프하고 절대 여행 안 가는데 이유는 뭐예요? 저는 어떤 여행지 가면 그 동네 국보부터 찾아. 국보 없으면 보물. 저는 이제 명성고적 위주로. 근데 그런 데가 가면 어떻습니까? 뱀도 나타나고 산골짜기고 볼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딸은 절대 저 여행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는 이 정도의 계급이면, 예를 들면 여러분 대학 교수면 장관도 할 수 있고 기업에 가면 CEO도 할 수 있고 이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생각하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계급제적 전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당상관이면 참판도 하고 도차사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쭉 하죠. 이런 식으로 설계해서 공직 운영하는 게 무슨 제? 계급제인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 전산하는 사람은 전산하면 되는 거지. 요 두 개는 진짜 문제가 많죠. 대학 교수는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연구직이잖아. 여기는 관리직이죠. 이게 직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전문성을 발휘할 수가 없지. 우리는 계급을 먼저 정하고 계급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정해 나가는 무슨 제? 계급제입니다. 저널리스트. 순환보직을 장려하지만 직위분류제는 한 직무에 들어가면 쫙 올라가거든요. 순환보직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리스트? 스페셜리스트.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직위분류제가 하려면 엄청 힘듭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모르죠. 야, 걔 스펙 쩐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 와, 스펙 죽여 할 때 야, 그게 스펙이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못하지. 스펙이 뭐야? 바로 직위분류제를 하려면 120만 개라 그랬죠. 128만 개라 그랬죠. 우리나라. 직위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한 사람 직위. 다시 한 사람 직위. 128만 명이니까 우리나라 직위는 몇 개? 128만 개. 한 사람이 하는 일을 뭐라 그래요? 직위라 그러는데 그러면 같은 직위 다른 직위 나눠야 되겠죠. 직위를 다 나누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이 나옵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뭐라고요? 자격 요건. Job Specification.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 요 앞에 요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스펙이라고 그래요. 스펙. 요게 직위분류제. 그러니까 딱 미국은 딱 지금 무슨 사회입니까? 산업사회나 분업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사회죠. 요게 과학적 관리법의 끝판왕이에요. 1923년 미국의 무슨 법? 직위분류제법이 정착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과학적 관리법을 행정에 도입하게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어려운 건 뭐라고요? 주정부에서 먼저 도입했다. 연방정부 먼저 도입했다. 시정부, 시카고시에서부터 먼저 도입되었다는 거죠. 됐습니다. 브라운노 위원회는 조금 지나서 1937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브라운노라는 사람을 임명해서 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참여했던 자 갑니다. 미국 행정학회 귤릭과 어윅 행정과학 논문집 별표 최고관리자 별표 7가지 기능. 다시 뭐라고요? 귤릭과 어윅이라는 학자는 누가 수행해야 될? 최고관리자가 수행해야 될 7가지의 기능을 앞글자만 따서 뭐라 그랬어요? 포스트코브라고 얘기했습니다. 포스트코브 알았죠? 포스트코브. 요거는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가끔 시험에 나와요. 자 갑시다. 플래닝, 스태핑, 플래닝, 오거나이징, 스태핑, 디렉팅, 코오디네이팅, 리포팅, 프로젝팅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전 행정학의 완성이 요걸 보고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귤릭과 어윅이 요것도 아주 옛날에 기출문제 하나 있어요. 2015년 이전에 기출문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논문을 7편을 발표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고 이 가장 유명한데 이 논문을 발표할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게 미국 행정학회가 만들어진 계기가 된 게 바로 귤릭과 의거의 행정학 논문집을 발표하기 위해서 미국 행정학회가 만들어졌다.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요즘엔 이런 거 내면 욕먹지. 근데 작년 2023년 군무원에서는 폴란드 밑줄 폴란드 이밸류에이션 밑줄 짝 이밸류에이션 됐습니다. 포스트 코브에서 뭘 추가해야 된다? 평가를 추구해야 된다. 그죠? 평가를 추구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국어배는 미기출인데 군무원 시험이 공신력이 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군무원 7급하고 국어 문제는 좀 이상한 문제가 좀 나오기도 합니다. 이유는 하나요. 지금 이제 2007년인데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직 시험 볼 때 2007년 전까지는 인천에서 시험 문제를 만들어서 냈어요. 얼마나 오답이 많았겠어, 그지? 문제 수준도 엄청 낮고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야. 전국이 다 똑같았어. 그래서 2007년부터 지방직 시험 문제를 인사혁신처에 맡김으로써 수탁을 해버림으로써 문제 퀄리티, 그러니까 2007년 이전의 문제는 안 봐도 돼. 알았죠? 이 수탁을 맡겨가지고 문제 퀄리티가 엄청 좋아졌는데 여기 두 개, 그죠? 여기 두 개. 경찰 간부 시험하고 경찰 승진 시험 문제는 여전히 경찰청에서 내요. 옛날에는 문제 수준이 진짜 개떡 같았거든. 내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개떡 같았는데 지금은 엄청 좋아졌어. 근데 여기는 누가 내겠어요? 국방부가 내거든요. 그냥 인사혁신처에 맡기면 됐긴데 꼭 그거 내는 것도 자기 또 권한이잖아. 뺏기기 싫은 거야. 그래서 냈는데 2022년인가요? 처음으로 문제 공개했는데 구급시험에 복수 정답이 7개. 처참합니다. 처참해. 그래서 혹시나 군무원 문제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인사혁신처에서 안 내면 좀 약간의 좀 지엽적이거나 좀 벗어나는 문제가 요런 거. 32페이지 어떻습니까? 테일러. 아, 이거야 깐깐하게 생겼죠? 그죠? 테일러 됐습니다. 대학에 입학했는데 시력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고 철강에서 했는데 엄청난 비효율을 발견해서 자, 시간 연구 체크, 동작 연구 체크. 동그라미 3번. 노동자는 높은 임금을, 고용자는 낮은 노동 비용을 추구하기 위한 조건으로 과번 인류의 노동자, 퍼스트 클래스 알았죠? 최고 노동자의 달성해야 될 만큼 충분해야 된다. 4번. 계획, 표준화, 능률화, 성과급. 대충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1911년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발표하고 했는데 이 사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뭡니까? 바로 이거죠. 인간을 뭐와 같은 존재로 봤다? 기계와 같은 존재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기계로 보고 능률을 제고한다. 무슨 능률성? 기계적 능률성 이론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모던 타임즈라는, 그죠?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에 보면 찰리 채플린이 어디에 들어가서 기계 톱니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아,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천재다, 천재.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인간은 기계의 부속품처럼 취급됐다는 걸 보여주는 진짜 유명한 장면인데 우리 와이프가 보더니 역시 개그맨들은 몸이 유연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우리 와이프하고 영화 안 봅니다. 거기서 그걸 볼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난 세계관이 다르다는 걸. 그래서 결혼은 절대 하지 마. 알았지? 혼자 살아. 혼자. 알았지? 빨리 대답해서. 왜 이렇게 고맙다. 그렇지. 언제 놀랬느냐 하면 이렇게 어떤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탁 골을 넣고 이렇게 막 유니폼을 막 흔들면서 세레모니를 하잖아요. 그래서 와, 자식 격정적이네. 와, 근데 우리 와이프가 와, 역시 스판이 좋아 그러더라고.
그 순간에 이게 너무 충격적인 장면. 너무 차이 나서 와. 근데 우리 와이프가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술을 저보다 잘 마셔요. 그러니까 제 몸매의 그 반은 우리 와이프가 만들었는데 저도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도 모르시겠지만 이제 2002년에 나 그것도 놀랐어요. 우리가 16강에서 이탈리아하고 붙었는데 격렬하게 싸우다 보니까 이탈리아 선수가 피가 났어. 그래서 붕대를 쫙 감는데 우리는 그때 그래 너는 시켜 피도 좀 터져도 돼. 그래 좀 싸워 이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너무 잘생겼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걸 감고 있는데 근데 그래 보니까 잘생기긴 잘생겼더라. 이탈리아 수비수인데 잘생겼어. 그래서 나는 와 거기서 그걸 보고 있던 거 보고 내가 그래서 우리 와이프하고는 술 외에는 절대 같은 걸 안 합니다. 보는 세계관이 너무 달라. 그래서 찰리 채플린 여러분 공산주의자인 거 아세요? 찰리 채플린이 2차 대전 끝나고 미국에서 쫓겨나가지고 스위스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다가 죽었죠.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인간 넘어갑시다. 다시 무슨 능률성? 기계적 능률성. 포드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갑시다. 포드는 컨베이어 벨트 영어 찾았죠? 근무하는 노동자들 모습이다. 포드는 T형 자동차를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 그래서 해서 총 7,800여 개의 작업 과정을 분석해서 숙련 공원 900개 세분화하고 단순화해서 컨베이어 벨트 쭉 내가보시면 12시간 걸리던 게 1시간 반 맞죠? 그 다음에 차량 가격은 $850에서 $290 거의 3분의 1로 줄였죠. 여러분 이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죠. 1910년경에 $850예요. 지금으로 치면 85,000불 정도 되겠죠. 그리고 노동자 임금은 2배. 와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면 다시 노동자들한테는 임금 2배 줬죠. 기업한테는 사회적으로는 좋은 물건을 싸게 공급했죠. 그래서 이 포드가 여러분 미국 자본주의 첫 단추를 너무 잘 끼웠단 말이지.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왜 가게하고 왜 회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천민자본주의 속성은 뭡니까? 우리 아들 딸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포드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회사를 하는 이유가 내 능력을 발휘해서 사회 봉사수단이야. 꼭 봉사활동을 나가서 봉사조직에 나가서 하는 것만이 봉사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좋은 물건, 좋은 물건을 아주 싸게 공급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거 아니야. 그죠? 봉사수단, 내 봉사수단으로 내가 기업을 한다는 거야. 그래놓고 이 사람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자기 재산 다 기부했단 말이야. 포드가 딱 세팅해 놓으니까 여러분 잘 아는 빌 게이츠 자기 재산 99% 기부했죠. 1%는 자기 딸한테 줬는데 금액이 너무 크다는 게 함정이긴 하지만 메타, 주커버거 자기 재산 다 기부했죠. 워렌 버핏 다 기부했죠. 뭘로 본다고요? 기업을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무슨 수단? 사회 봉사 맞잖아요. 고임금 저가격 사람들한테는 좋은 물건 싸게 공급하고 백캠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노동자들한테는 무슨 임금? 높은 임금. 고임금 저가격. 이게 동시에 달성되려면 박한 이후돈으로 엄청나게 많이 팔아야 되죠. 그러면 무슨 생산이 전제돼야 돼요? 대량 생산이 전제되잖아. 12시간 걸리던 게 1시간 반 만에 생산되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엄청나게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좌파, 극좌파 사람들은 노동자를 위하는 건 맞는데 진짜 노동자들이 직접 경영에 참여해서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주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돈만 많이 주면서 노동자를 위하는 것처럼 한다. 그죠? 무슨 사회주의? 백색 사회주의나 이걸 빼버리면 여러분 백색 거짓말은 뭡니까? 선의의 거짓말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마치 노동자를 사회주의, 노동자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가짜라는 거야. 그래서
백색 사회주의라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라고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헨리 포웰은 넘어가시고 갑시다. 33페이지 과학적 관리법 됐죠? 동그라미 1번 19세기 후반 노동조합의 이윤 배분 요구와 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동시에 극복하는 테일러 등의 생산성 혁명 맞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볼드체 진한 글씨 위주로 갈게요. X형 인간 맞죠? 경제적 욕구를 집착하는 인간을 무슨 형 인간? X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성과급 찾았죠? 동그라미 2번 무슨 능률성? 기계적 능률성. 같은 말이 대차대조표만 좋아지는 능률성이다. 비인간적 능률성이다. 단기적 능률성이다. 자, 동그라미 3번 공식적 밑줄. 인간의 심리적이거나 내면적 측면을 연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과학적 관리, 자, 유일한 최선의 방법 밑줄. 보통 경영학과 출신들은 과학적 관리법을 보통 행정학에는 잘 안 나오는데 3S로 요약하죠. 있잖아. 전문화, 단순화, 표준화, 스페셜라이제이션, 심플리피케이션, 스탠다드제이션. 밑에 있죠, 거기. 그죠? 스페셜라이제이션, 심플리피케이션, 스탠다드제이션. 과학적 관리법을 상징하는 세 단어는 뭐? 3S. 여러분도 공부도 어떻게 해야 돼요? 3S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공부할 때 부스러기 떨지 말고 뭐 준비 작업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공부한 것도 다 또 표준화되게 이론 보고 문제 보고 어떤 거는 뭐 문제풀이 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전문화, 단순화, 표준화. 사무관리론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행정관리론 좀 윌슨, 워윅, 귤릭, 화이트. 요즘에는 그 4번, 5번, 6번 별표. 동그라미 4번, 5번, 6번. 쭉 갑니다. 굿나우. 요즘에는 이 학자가 시험 나옵니다. 굿나우. 화이트가 중요합니다. 행정한 사람과 물자를 관리하는 활동. 다시 뭐라고요? 행정한 사람과 물자를 관리하는 활동. 화이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여러분들한테도 지금도 좀 먹힐 수 있습니다. 그죠? 인천광역시의 단점이 내가 보기에는 강이 없어, 그지? 인천에 강이 없죠. 강이 있으면 참 도시가 운치 있고 좋은데. 그래서 여기 만약 강이 어떤 동네 강이 있다 합시다. 자, 어떤 도시에 강이 있는데 다리를 건설해야 돼요. 여기 B 다리는 뭐죠? 더불어민주당이 지지하는 다리고, 요 A 다리는 이찍이라고 할게 그냥 이찍 국민의힘이 지지하는 다리야, 그지? 그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 어떤 다리를 할 것인지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정치의 문제죠. 그전에 정치의 문제고, 그거는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니까 가치 판단 영역이면 공화당의 다리든 민주당의 다리든 결정되고 나면 어떻게 집행해야 돼요?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죠. 공화당의 다리든 민주당의 다리든 미국으로 얘기되면 그 다리를 결정하는 건 뭐의 문제? 정치의 문제. 효율적인 관리하는 문제는 무슨 문제다? 행정의 문제라는 거죠. 완전히 구분, 누가 했단 말이에요? 화이트가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귤릭은 아까 행정과학 논문집 포스트코브 했고요. 한계는 뭐냐면 인간을 기계로 보니까 무슨 능률성? 기계적 능률성. 비인간화 밑줄. 조직의 공식적이고 외면적인 측면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내면적 측면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폐쇄 체제, 환경과 교호작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체제? 폐쇄 체제를 가정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론은 군무원에서 시험이 나왔는데 한 번 딱 나왔습니다. 그죠? 사무관리론.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무실의 작업 능률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작업 능률, 정신 능률, 균형 능률이 있습니다. 작업 능률은 육체 노동 밑줄짝, 정신 능률은 스트레스, 균형 능률은 목적 달성과 선택한 수단 간의 균형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있다는 것만 시험 잘 안 나올 겁니다. 봐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인간관계론 하도록 하겠습니다.